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교성입니다. 저는 K리그에서 발생하는 근육 손상, 그중에서 햄스트링 인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햄스트링의 아나토미를 먼저 보시면은 라테럴 햄스트링과 메디알 햄스트링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 라테럴 햄스트링은 바이세스 페모리스, 메디알 햄스트링은 세미 텐디노소스와 세미 멤브라노소스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바이세스 페모리스 보시면은 롱 헤드와 숏 헤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미 멤브라노소스는 메디알 쪽에 존재하고 있고, 그 라테랄 쪽으로 세미 텐디노소스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겠습니다. 카데바에서 보시면은 이런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겠고, 미드 포션에서 크로스 섹션 했을 때 보시면은 바이세스, 그다음에 숏헤드 바이세스가 있고, 그 옆에 세미 텐디노소스, 그 메디알 쪽에 세미 멤브라노소스가 있겠습니다. 인저리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주로 햄스트링은 이센트릭 머슬 컨트랙션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걸을 때 스탠스와 스윙 페이스를 분석을 해보면은 스탠스 페이스 때는 햄스트링이 컨센트릭 컨트랙션을 하기 때문에 별로 다칠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윙 페이스, 특히 터미널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지면을 닿기 전에 햄스트링이 이제 맥시멀 랭스를 유지하는 이센트릭 컨트랙션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인저리가 발생을 하는 게 모스트 커먼한 인저리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세 군데에서 햄스트링 손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마이너 텐디너스 정션, 프록시멀 어버이전, 디스탈 어버이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머슬 포션이나 마이어 텐디너스 정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드 포션 주위로 발생하는 그런 인저리가 되겠고, 모스트 커먼하죠. 그 다음에 프록시멀 어버이전 손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힙 프랙션과 니가 익스텐션 되어 있을 때 하이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은 종종 이제 이스키아 튜베로시티 쪽에서 어버이전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팔메티어 포사 쪽에 이런 디스탈 어버이전, 햄스트링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실 극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고 가스 레프트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마이어 텐디너스 정션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사이즈,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손상이 있느냐, 그래서 뭐 파셜 인저리인지 컴플릿 인저리인지 등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 놓은 클래시피케이션이 몇 개 있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브리티시 애슬레틱 머슬 인저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보시면은 이제 시그널 체인지가 10% 이하, 그 다음에 크레니어 코달 랭스가 5cm 이하인 경우에는 그레이드 1으로 구분을 했고,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에서 10%에서 50% 사이, 그 다음에 크레니어 코달 랭스가 5cm 이상인 경우, 하지만 15cm 이하인 경우는 그레이드 2, 그 이상 넘어가면 그레이드 3, 그 다음에 컴플리트한 머슬 디스컨티뉴티가 보이면 그레이드 4 정도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상 양상 보시면은 주로 햄스트링 손상이 발생을 하면은 에큐트하고 서든 원셋의 샤프한 페인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포스테리어 사이드 보시면 이렇게 멍이 심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햄스트링의 플렉서빌리티가 많이 감소되어 있고, 실제로 프록시멀 어버이전 인저리가 있으면은 이제 시팅을 하는 경우에 디스컴포트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니가 익스텐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팔미틀 앵글이 크게 증가되어 있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겠지만 뭐 대표적인 이런 테스트 등을 통해 가지고 햄스트링 쪽에 디스컴포트가 있고 페인이 있으면은 햄스트링 손상이 있겠구나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방사선학적을 살펴보았을 때 단순 엑스레이는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햄스트링 손상이 이제 머슬이나 이런 소프트 티슈 손상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게 없죠. 하지만 이게 보시면은 이제 스케어 튜브로시티 쪽에 보니 프래그먼트가 관찰이 되게 있고, 이런 프록시멀 어버이전 프랙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로 진단할 수가 있겠다. 하지만 다른 햄스트링 손상이 있을 때
그쪽 관련한 본의 지오메트리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엑스레이는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실제로 울트라소노그래피는 이제 실제로 많이 쓰죠. 하지만 처음 진단을 할 때보다는 시리얼하게 팔로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힐링이 되고 있나를 추적하는 데 제일 유용한 것 같습니다. 실제 보시면은 햄스트링 자체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게 균일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불균일하게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보이는 경우라든지, 이제 햄스트링 주변에 이데마가 차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햄스트링 손상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축구 선수에서 애큐트 햄스트링 인저리가 있을 때 울트라소노그래피의 다이그노스틱, 프로그노스틱 밸류에 대해서 평가한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햄스트링 손상 이후에 1일에서 10일 사이에 울트라소노그래피 시행을 해봤더니 약 61%에서 햄스트링 인저리를 발견을 했다. 그 중에 3분의 1은 바이세스 페모리스였고 3분의 1은 세미 텐디노소스였다. 그리고 대부분은 인트라머스큘러 인저리였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고요. 실제 이런 애큐트 햄스트링 인저리 때문에 25.4일을 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노에서 발견한 사이즈와 이런 랭스와 리턴 투 플레이의 이 시간관에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울트라소노 이런 파인딩만으로 이런 예후를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단을 할 때는 소노가 아주 유용하진 않을 것 같고 시리얼한 팔로우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좋은 모달리티로 쓸 수 있겠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처음 손상 때는 뭐니 해도 MRI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저리 로케이션 어느 위치에서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그다음에 어떤 텐던이 손상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만약 이게 위축이 있다면은 어디까지 위축되어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햄스트링 손상이 발생을 했을 때 만약에 처음 진단하는 경우에는 MRI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과연 축구에서 햄스트링 인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보시죠. 자, 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티에리 앙리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뛸 때 발생한 햄스트링 손상이죠. 축구 선수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햄스트링 손상이 되겠습니다. 뛸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딱 햄스트링이 우리 올라왔다고 표현하죠. 네. 이렇게 햄스트링 손상은 굉장히 많은 선수들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축구에서 과연 햄스트링 손상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좀 보시죠. 자, 이건 UEFA 쪽에서 나온 레포트가 되겠는데 실제 보시면은 이제 햄스트링 손상을 보셨을 때 시즌 프리밸런스 시즌 유병률은 약 17%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1000시간당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인저리 인시던스는 0.4 트레이닝 과정에서 0.4 그 다음에 경기 중에서는 3.7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저리 시비어리티를 구분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8일에서 28일을 결장을 하게 되는 모더레이트 손상이 약 손상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마일드는 4일에서 7일 정도를 쉬는 거죠. 그게 25%, 그 다음에 미니말, 시비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햄스트링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약 평균 14일 정도를 결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리인저리 레이트는 16%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축구 선수에서 햄스트링 인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경기 시간 중에 언제 가장 많이 다치느냐? 가장 많이 다치는 경우에는 이 색깔이 이제 햄스트링이거든요. 보시면은 30분에서 45분 사이에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0분에서 75분, 그 다음에 75분에서 90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 30분에서 45분 사이에 햄스트링을 가장 많이 다친다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거는 전체 머슬 스트레인, 즉 햄스트링과 쿼드리셉스, 카프 등을 다 합쳤을 때 보시면은 이제 경기 중에 굉장히 많이 다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0시간당 경기 중에는 약 이제 8
8례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트레이닝 중에서는 1000시간당 2건 정도가 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경기 중에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이제 햄스트링 손상이죠. 이 가운데가 20대, 그다음 하얀 게 30대인데 오히려 30대보다 20대가 햄스트링은 더 많이 다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10대는 가장 적게 다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많이 더 다친다. 하지만 뭐 30대랑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카프 쪽을 봤을 때 30대가 굉장히 많이 다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햄스트링은 뭐 20대나 30대나 비슷한데 카프는 30대가 유의하게 많이 다친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결정하는 일이 14일 정도 쉬어야 되고 뭐 이걸로 128일을 쉬는 선수도 있었네요. 어쨌든 그렇고 리큐런스 레이트는 16% 그리고 햄스트링, 쿼드, 힙, 카프 머슬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토탈 앱선스와 경기를 결정한 횟수, 그 다음에 훈련을 결정한 횟수의 가장 많은 비율은 역시 햄스트링이었다. 그래서 축구 선수에서 이런 머슬 인저리 중에 가장 중요하고 많이 발생하는 것은 햄스트링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UEFA 엘리트 클럽 인저리 스터디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 그래프가 토탈 햄스트링 인저리의 발생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연간 2.3%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햄스트링 손상의 증가율이 되겠는데 연 4%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토탈 햄스트링 인저리보다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햄스트링 손상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래프는 이제 경기 중에 발생하는 햄스트링 손상이고 증가는 하고는 있으나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죠. 약 1년간, 연간 1.5% 정도 증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햄스트링 손상이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경기 중보다는 트레이닝 중에 증가하는 비율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햄스트링 손상으로 인한 이 손실, 이 버든을 보시면은 연간 4% 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햄스트링 손상 자체가 비율이 약 22%에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1000시간당 토탈 햄스트링 손상의 레이트는 약 1.2개 그 다음에 1000시간당 트레이닝 과정에 발생하는 햄스트링 손상은 0.5 1000시간당 경기 중 발생하는 햄스트링 손상은 4.77 그 다음에 재발 비율은 13% 정도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 시비어리티를 보이는 것이 약 54%, 그 다음에 마일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 결정하는 날은 17일 정도로서 이런 햄스트링 손상은 이런 역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트레이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햄스트링 손상의 증가폭이 제일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기뿐만 아니고 트레이닝 할 때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축구에서 햄스트링 손상의 리스크 팩터가 무엇이냐? 이거 보시죠. 자, 이거 100명의 프로페셔널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센트릭 햄스트링 스트렝스의 에이시메트리, 즉 건축과 환측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센트릭 햄스트링 스트렝스의 차이가 심할수록 햄스트링 손상의 발생률이 굉장히 오즈 레이쇼가 거의 4에 육박하죠.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펑셔널 레그랭스 에이시메트리, 즉 통상적으로 우리가 ASIS부터 메디어 말로까지 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골반 틸팅이 돼 있으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꼽부터 재는 거죠. 어쨌든 간에 펑셔널 레그랭스 에이시메트리가 보이는 경우에도 오드 레이셔가 약 3.8로서 굉장히 햄스트링 인저리 리스크를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햄스트링 손상은 오드 레이셔가 1 미만으로서 그렇게 유의하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축구 선수의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보시면은 바이세스 페모리스의 롱헤드 파스클이 약 10.56cm보다 짧은 경우, 즉 컷오프 밸류가 10.56cm가 되겠고 여기보다 짧은 경우에서는
이제 햄스트링 손상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라고 보고를 하였고요. 이센트릭 니 플렉서 스트렝스가 337N 이하인 경우, 즉 컷오프 밸류 337N 기준으로 더 낮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리스크 인저리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논문들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처음 손상의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가 큰 경우, 그 다음에 처음 손상 시에 손상의 볼륨 정도가 큰 경우에는 리큐런트 햄스트링 인저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과거에 ACL 리컨스트럭션을 받은 경우에도 리큐런트 햄스트링 인저리가 높아질 수가 있고, 하지만 아질리티나 스테빌라이제이션 등을 포함한 재활 프로그램을 잘 시행받으면은 이런 리큐런트 햄스트링 인저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논문을 보시면은 다른 키, 몸무게, BMI 등에 비해서 연령이 많은 경우에는 유의하게 이제 햄스트링 손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 햄스트링 손상, 과거에 햄스트링 손상, 과거에 ACL 손상, 그 다음에 과거에 카르퍼 스트레인 인저리가 있는 경우에도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이런 리스크 팩터 등은 다 좀 고려를 해야 될 위험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이런 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sit and reach 테스트를 통해서 플렉서빌리티를 측정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나이와 과거에 햄스트링 손상이 있었던 경우를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햄스트링 손상과 크게 관련이 없더라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리스크 팩터 등을 비슷하게 보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구에 있어서 햄스트링 손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를 하느냐? 먼저 매니지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모든 햄스트링 손상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 선수 개개인마다 다르고 인저리 로케이션, 인저리 시비어리티, 인저리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매니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크게 두 가지의 타입이 있겠습니다. 스프린팅 타입과 스트레치 타입이 되겠는데, 스프린팅 타입은 하이스피드 러닝을 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것이 되겠고, 주로 바이세스 페모리스와 롱 헤드에 침범을 하겠죠. 처음에는 되게 시비화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리턴 투 플레이 하는 게 스트레치 타입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 타입을 보시면은 익스텐시브한 햄스트링과 랭스닝이 됐을 경우에 꽉 햄스트링 손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주로 하이키킹이나 슬라이딩 태클 이런 것들을 할 때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종종 세미 멤브라노서스의 프록시말 텐던에 인바입을 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스프린트 타입보다 덜 심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리턴 투 플레이 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클리니컬 매니지먼트를 시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 액티비티를 줄이든지 중단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NSAID나 진통제, 근유안제 등 약물을 적절히 사용할 수가 있겠고, 잘 아시는 크라이오 테라피, 울트라사운드, 레이저 테라피, 이센트릭 엑서사이즈, 또한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 등을 통한 이런 피지컬 테라피 등을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복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PRP라든지 그로스 팩터, 셀 세라피 등 뉴 바이올로지컬 세라피 등이 소개는 되고 있는데 실제 에비던스가 많은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PRP 등을 이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아직 좀 디베이터블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로그레드 인저리나 에큐트 인저리인 경우에 라이스, 레스팅, 그 다음에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등의 이런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이니셜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를 최대한 줄여야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모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머슬 파이버들의 리제너레이션과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통상적으로 햄스트링 인저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4에서 6주 정도 이제 시점에 리턴 투 스포츠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술은 사실 거의 시행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프로시멀 햄스트링 어버전이 있는 경우에 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 페인을 줄여들 수 있지만 다시 리턴 투 플레이를 했을 때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수술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치료의 가장 원칙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페인을 줄여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페인과 관련된 뉴로머스큘러 인히비션을 리덕션을 해야 되고 얼리 머슬 액티베이션을 인커리지 시켜야 된다. 그래서 빨리 이센트리 엑서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리턴 투 플레이 시키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해빌리테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랭스닝, 이센트리 엑서사이즈 등을 시행을 해야 되겠고 잘 아시는 노르딕 햄스트링 엑서사이즈, 그다음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그다음에 각종 익스텐더, 다이버, 그라이더 엑서사이즈 등을 통한 이러한 랭스닝, 이센트리 엑서사이즈 등을 통해서 재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축구 선수에서 두 가지의 리해빌리테이션 프로토콜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센트리얼 랭스닝 엑서사이즈 A 타입이라고 하고 기존의 컨벤셔널 엑서사이즈 C 타입이라고 하는 이 재활 프로토콜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랭스닝 엑서사이즈에는 익스텐더, 그다음에 더 다이버, 그라이더 엑서사이즈 등이 포함이 되겠고 하는 방법들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컨벤셔널 엑서사이즈, 단순 스트레칭, 그 다음에 케이블 펜들럼, 폐벽 리프트 등을 통한 이런 컨벤셔널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시행을 해 보았을 때 두 개 A 타입과 C 타입을 비교해 보았죠. 자, 결과가 이제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시면은 컨벤셔널 리해빌리테이션 시행한 경우는 리턴 투 플레이가 51일이 걸렸는데 평균 L 프로토콜, 즉 랭스닝 엑서사이즈 시행한 경우에는 28일로서 굉장히 단축을 시켰죠. 그래서 랭스닝 엑서사이즈가 리턴 투 플레이를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타입을 구분해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스트레칭 타입이 처음엔 덜 시비어해 보이나 리턴 투 플레이는 굉장히 늦어진다. 보시면은 L 프로토콜을 적용을 했을 때 스트레칭 타입은 리턴 투 플레이 하는데 43일이 걸렸는데 스프린팅 타입은 2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C 프로토콜에서는 물론 L 프로토콜보다는 훨씬 더 긴 리턴 투 플레이 시간이 걸렸지만 역시 스트레칭 타입은 74일이나 걸렸지만 스프린팅 타입은 리턴 투 플레이 하는데 41일밖에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컨벤셔널 엑서사이즈 프로그램보다는 이런 랭스닝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이 이런 복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스트레칭 타입이 스프린팅 타입보다는 훨씬 리턴 투 플레이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냐를 알아보죠. 실제로 이제 FIFA 등에서는 뭐 11 프로그램 잘 아시죠? 많이 보급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이 보급이 되었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FIFA 11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냐? 자, 이 아마추어 레벨에서 FIFA 11 프로그램을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았더니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런 FIFA 11 프로그램을 시행한 그룹이 1000시간당 햄스트링 인저리의 빈도수가 현격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IFA 11 프로그램은 이제 햄스트링이나 각종 이런 머슬 인저리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지션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제 이것이 상대적 위험 감소도가 되겠는데 수비수가 약 49, 미드필더가 39% 감소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격수보다는 수비수와 미드필더에서 FIFA 11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머슬 중에서는 바이세스 페모리스가 가장 많이 위험이 낮춰진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FIFA 11 프로그램은 아마추어 플레이어 등에서 햄스트링 손상을 발생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수비수와 미드필드에서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바이세스 페모리스 등을 포함한 햄스트링 인저리를 이제 많이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한 이 논문들을 보시면은 체계적 무론 고찰 논문이 되겠죠. 여러 가지 논문을 다 모아 보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런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니까
햄스트링 손상이 많이 줄어들더라 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로딕 햄스트링 엑서사이즈 등을 포함한 각종 이런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들은 햄스트링 손상을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궁금하죠? 과연 이제 리턴 투 플레이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이게 좋은 이런 표가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리턴 투 플레이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요소로는 팔페이션을 했을 때 통증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스트렝스, 플렉서빌리티 테스트를 했을 때 통증이 없어야 된다. 펑셔널 퍼포먼스를 했을 때 통증이 없어야 되고 펑셔널 테스팅을 하고 난 이후에도 통증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대쪽과 비교해 봤을 때 햄스트링의 플렉서빌리티가 유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선수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각종 퍼포먼스 테스트 등에서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메디컬 스텝이 복귀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리턴 투 플레이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요소들이 리턴 투 플레이를 결정하는데 크라이테리아에 포함이 돼야 될 요소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건축과 비교해 봤을 때 이센트릭 햄스트링 스트렝스가 비슷한 경우 등도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요소로는 이런 컨센트릭 햄스트링 스트렝스, 그 다음에 뉴로머스큘러 펑션, MRI 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친선 경기를 얼마나 소화했느냐, 그 다음에 풀 트레이닝 세션을 얼마나 소화했느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리턴 투 플레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리턴 투 플레이를 고려하는 이런 대상들을 보고 선수와 팀 코치와 그리고 피트니스 트레이너, 그 다음에 스포츠 피지션, 피지컬 세라피스트 등이 이렇게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리턴 투 플레이를 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죠. 자, 축구 선수에서 액큐트 햄스트링 스트레인 인저리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다. 하이스피드 러닝을 할 때 발생하는 스프린트 타입, 이건 주로 바이셉스, 롱헤드에 침범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키킹을 한다든지, 태클을 한다든지, 그래서 햄스트링이 익스텐시브하게 랭스닝 될 때 발생하는 스트레칭 타입이 있는데, 처음에는 덜 심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리턴 투 플레이 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린다. 이런 것을 알아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페셔널 레벨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시간은 전반 30분에서 45분, 그 다음에 후반 60분에서 75분, 그 다음에 75분에서 90분이고 실제로 햄스트링 손상은 시즌 프리밸런스가 약 17% 정도, 그리고 결장을 그러니까 8일에서 28일 정도 해야 되는 모더레이트한 시비어리티를 가진 경우가 전체의 50%, 그 다음이 마일드, 그 다음에 미니멀, 시비어 이런 정도로 보인다. 그리고 평균 햄스트링 손상으로 14일 정도를 결정을 하게 되고 리인저리 레이트는 약 16% 정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건축과 비교해 봤을 때 이센트릭 햄스트링 스트렝스의 차이가 있는 경우, 펑셔널 레그랭스 에이시메트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바이셉스 롱헤드의 파스클이 좀 짧은 경우, 그리고 아직 디베이터블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논문들에서는 에이지 고령인 경우, 최근의 손상인 경우, 재발성 손상인 경우,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는 경우에 햄스트링 손상의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클리니컬 매니지먼트 잘 아시다시피 최대한 빨리 페인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랭스닝, 에센트링 엑서사이즈 등을 통한 리해빌리테이션 프로그램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 등은 결국 햄스트링 인저리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잘 시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축구 선수에서 발생하는 햄스트링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선수들한테 적용을 하시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